민간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설악산 절벽 아래 축 늘어진 몸, 창백한 얼굴에 하얗게 내린 눈 위로 거친 호흡 소리와 함께 들리는 한마디는 날 버려 넌 살아야 해. 어깨에 달린 별 2개. 죽어가는 사령관을 발견한 특전사 여군이 구출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시체를 찾아라. 살아있으면 절대 안 돼. 추적자 무전 소리와 긴장감은 더해가는데 과연 그녀는 사령관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행운을 모두에게 주는 무료 나눔이니 꼭 눌러주세요. 설악산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특전사 여군 윤소의 대위는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36살 군인으로는 중견의 나이였죠.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20년 전 바로 이 설악산에서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가 떴고 그 헬기에는 소희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죠. 아버지 윤재혁 중령은 특전사 출신의 산악구조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군무원 간호장교로 남편과 함께 구조작전에 나섰었죠. 그런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분들 모두 돌아가셨어요. 당시 16살이던 소희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소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사람을 구하는 게 진짜 용기란다. 군인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해. 어린 소희는 그 말뜻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용기를 보여주셨다는 걸요. 그 후 소희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국가 장학금을 받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특전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간 거였죠. 매년 이맘때면 소희는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비행하셨던 바로 그 하늘 아래 작은 추모비가 서 있었거든요. 소희는 무릎을 꿇고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올해도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져온 꽃을 추모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눈송이들이 꽃잎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많이. 정말 많이요. 소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희야, 밥은 잘 챙겨 먹니? 늘 그렇게 물으시던 어머니였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소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곡 근처를 지나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뭔가 검붉은 것이 얼룩져 있었어요. 소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군용 장갑이었습니다. 상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옆에는 깨진 군화 자국도 보였습니다. 붉은 자국이 질질 끌려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소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어요. 가파른 경사를 따라 내려가자 커다란 바위 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 부분을 보니 별이 2개 달려 있었어요. 장군 계급장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보니 아는 분이었거든요. 이태경 사령관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를 이끄는 별 2개짜리 장군이셨죠.
3년 전 소희가 우수 부사관으로 표창을 받을 때 직접 메달을 달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사령관님은 소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따뜻한 눈빛을 소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령관은 그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소희는 급히 사령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니 맥박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소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령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소희를 향했어요. 대위. 사령관이 소희를 알아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를 버려. 넌 살아야 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령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령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날 죽이려 한 놈은 내가 아들처럼 키운 내 부하였어. 무슨 말인지 소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사령관의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난 상처를 보니 누군가 고의로 해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사령관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쪽이다. 빨리 찾아. 시체 못 찾으면 우리가 죽는다. 흔적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해.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령관을 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찾으러 온 거였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사령관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사령관을 보니 20년 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이랬을 겁니다. 헬기가 추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구하려 하셨겠죠. 그게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였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령관님, 제 등에 기대십시오.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혼자라도. 소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60대 노인이라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무게였어요. 소희는 사령관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적자들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등에 업힌 사령관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소희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왔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 아래쪽에 오래된 폐교가 있었습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소희는 사령관을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어요. 60대 노인이라 해도 68kg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부상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사령관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멀리 갈 수 없었어요. 소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쓰러진 나뭇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나뭇가지 2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 윗옷을 벗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군복에 끼워 넣어 간이 들 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로프를 꺼냈어요. 특전사 훈련 때 항상 휴대하던 로프였죠. 사령관을 들것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로프 끝을 자신의 허리에도 묶었어요. 소희는 들것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사진 눈길이었어요. 들것이 썰매처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소희는 앞에서 방향을 잡으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바위나 나무 뿌리에 걸릴 때마다 멈춰야 했거든요. 소희는 그럴 때마다 들것을 들어 올려 장애물을 피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가자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물가에 도착하자 소희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소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곡물 속으로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군화를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을 지워야 했거든요. 소희는 들것을 끌며 계곡물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발목이 저려왔어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랬을 거예요. 추락하는 헬기 안에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겠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소희는 그 생각을 하니 힘이 났어요. 경사가 완만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지에서는 들것이 미끄러지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어쩔 수 없이 사령관을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소희는 큰 바위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걸음 더 가고 또 쉬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소의 눈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폐교였어요. 2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소희가 잠시 머물렀던 고아원 근처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폐교된 지 오래되어 건물은 낡아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소희는 마지막 힘을 내어 폐교 뒤편으로 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옛날 보일러실로 쓰던 곳이었죠. 소희는 이곳을 기억했어요.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후 소희는 이곳에 혼자 숨어서 울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이 지하실에서 소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희는 사령관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령관을 돌봐야 했거든요. 지하실을 둘러보니 구석에 낡은 비상약품함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열어보니 오래된 붕대와 소독약이 남아 있었어요. 소희는 그것들을 꺼내 사령관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령관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온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옆구리 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상처에 발랐어요. 사령관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처를 덮었어요. 한참 후 사령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대위. 사령관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사령관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지? 안전한 곳입니다. 잠시 쉬십시오. 사령관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날 구했구나. 고맙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령관이 잠시 소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대위. 자네 아버지 이름이 윤재혁 중령 맞나?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십니까?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설악산 헬기 추락 사고. 나는 그때 사고 조사위원이었네.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민간인을 먼저 탈출시키셨지. 하지만 헬기는 떨어졌고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막혔어. 재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보고서를 조작하고 유족들 입을 막았지. 나는 자네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소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이 품에서 낡은 파일 봉투를 꺼냈어요. 상처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20년간 모은 거네. 사령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종사 과실이 아니었어. 불량 부품, 정비 기록 조작. 그 회사가 바로 지금 날 죽이려 한 재벌 회장 강일권과 연결돼 있어.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령 박진수. 내가 20년간 아들처럼 키운 놈이 날 절벽에서 밀었어. 비밀 자료를 옮기려고 민간인 차로 이동했는데 그놈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산길에서 뒤에서 날 쳤어. 소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어요. 헬기 정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불량 부품 승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강일권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고가 아니었네.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부터 뒤져 추적자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사령관 입을 막았어요. 사령관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 사람은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지하실 문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소희는 사령관 입을 더 세게 막았어요. 사령관도 필사적으로 신음을 참았습니다. 2 사람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문 녹슬어서 안 열리는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교 지하실이라 빈 곳일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곡 쪽으로 가자. 여긴 아무것도 없다. 빨리 움직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사령관에게서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추적자들이 완전히 떠난 것 같았어요. 소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소희가 사령관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사령관 옆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사령관님, 좀 쉬셔야겠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알아야 할 게 있네. 사령관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나는 대령이었어. 자네 아버지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지. 헬기 정비 기록이 이상했어.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소희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지. 하지만 힘이 없었어. 고발하려다 좌천위기에 몰렸네. 그래서 숨겼어. 언젠가 쓸 날을 위해. 사령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진급할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았지. 군납비리, 불량 부품, 뇌물. 20년간 쌓인 증거들이야. 소희는 사령관을 바라봤습니다. 사령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진수.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30년 전이었네. 소희로 막 인간한 청년이었어. 똑똑하고 성실했지. 내가 그 아이를 눈여겨봤어. 사령관이 먼 곳을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진급할 때마다 내가 추천서를 써줬어. 내 오른팔로 키웠지. 그 아이 딸 결혼식 줄에도 내가 섰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어. 소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에서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재벌들에게 군사 정보를 팔았지. 군납 비리를 덮어줬고 결국 날 죽이려 했네. 사령관이 품에서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 비자금 흐름, 불량 납품 내역, 정비 기록 조작. 그리고 자네 부모님 헬기 정비 기록도. 소희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정비 일지. 소희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게 20년 전 헬기 정비 일지입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정비 필요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정비 완료라는 거짓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강일권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을 아끼려고 불량 부품을 쓴 거야. 그리고 정비 기록을 조작했지. 헬기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결국 사령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떨궜어요. 힘이 없었네. 대령이 뭘 할 수 있겠나. 재벌과 고위 간부들이 다 연결돼 있었어. 말했다가는 나만 잘리고 끝날 판이었지. 사령관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언젠가 별을 달면, 힘을 가지면, 그때 밝히려고 했지. 그게 나의 속죄라고 생각했어.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사령관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사령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사령관님.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대신 자네라도 살아서 이 진실을 전해줘. 사령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사령관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 진실을 세상에 보여드립시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가자. 소희는 파일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강일권과 박진수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드십니다. 새벽이 되면 움직여야 합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 계획을 따르겠어. 소희는 지하실 구석에서 낡은 담요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령관에게 덮어드렸어요. 사령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도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안은 조용했어요. 소희는 품속의 파일을 만져봤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어요. 새벽이 되면 다시 움직여야 했거든요. 살아서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벽에 기댄 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언제 추적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몰랐거든요. 사령관은 담요를 덮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소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하실 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어요. 사령관님.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일으켰어요. 사령관의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응급처치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어디로 가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전사 훈련 때 배운 게 생각났습니다. 교관이 말했었죠. 생존의 핵심은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계곡 쪽으로 갔다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산 아래로 도망갈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소희는 지하실 뒤편을 살폈습니다. 배수로가 보였어요. 옛날 빗물이 빠지던 통로였죠. 좁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소희가 사령관을 이끌었습니다. 좁은 배수로를 기어서 나갔어요. 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사령관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빙판 계곡을 따라 걸었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하늘에는 아직 별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눈길을 비쳤어요. 소희는 그 빛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옛날 군견 훈련소에서 일할 때 배운 기술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개들과 함께 산을 다녔던 그때 달빛만으로도 길을 찾는 법을 익혔었죠. 한참을 걸었을까요? 사령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미안하네. 잠깐. 쉬어야겠어. 사령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급히 사령관을 바위에 앉혔어요.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소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사령관의 옆구리를 보니 붕대에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어요.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해야 했어요. 소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복 안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상처를 다시 감쌌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네. 사령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눈 쌓인 고갯길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소희는 사령관을 부축하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낡은 산장이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이 쉬어가던 대피소였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소희는 사령관을 구석에 앉혔습니다. 사령관이 힘없이 벽에 기댔어요. 소희는 산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가 보였어요. 다가가서 열어보니 오래된 비상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초, 성냥, 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소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무전기와 나침반이 들어 있었어요. 사령관이 그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옛날에 숨겨둔 거야.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 산장에 자주 왔었거든.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용품을 숨겨뒀지. 소희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박진수 놈들이 모든 주파수를 감청하고 있을 거야. 무전을 치면 우리 위치가 들킬 수 있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 말이 맞았어요. 그럼 이건 소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사령관이 다시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작은 문건함을 꺼냈어요. 이것도 여기 숨겨뒀었지. 사령관이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사령관이 그중 한 장을 꺼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원본이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헬기 정비 보고서 원본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불량, 부품 교체 필요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하지만 승인란에는 강일권의 서명과 함께 정비 완료라는 거짓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반드시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이걸로 반드시 밝혀낼 거야. 소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 증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움직이겠습니다. 사령관님 상태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산장 구석에서 낡은 천막천을 찾았어요. 그걸로 간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령관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요. 사령관은 천막 안에 누웠습니다. 소희는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어야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귀를 세웠습니다. 분명했어요. 추적견 소리였습니다. 사령관님, 추적견을 풀었습니다. 소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령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소희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추적견이 왔다는 건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령관은 지금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일단 숨어야 합니다. 소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어요. 사령관과 함께, 그리고 이 증거와 함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사령관은 더 이상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는 긴장했습니다. 추적자일까요? 윤소의 대위, 이태경 사령관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그 목소리에 멈춰 섰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눈밭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국군정보사 소령 오민석입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경계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오민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봄날의 매화. 오민석이 말했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네. 산속의 소나무.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냈습니다. 사령관님을 구출하라는 비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민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구출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10분만 버티시면 됩니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하지만 추적자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세 사람은 오민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헬기가 내릴 수 있는 넓은 눈밭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옵니다. 오민석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구출 헬기였습니다. 소희는 사령관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헬기가 눈밭에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출팀이 내렸어요. 그들이 사령관을 부축해 헬기에 태웠습니다. 소희와 오민석도 올라탔어요. 출발합니다.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설악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살았어요. 사령관도 증거도 모두 지켜낸 것입니다. 헬기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틀 동안 추위 속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오니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윤대위. 사령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어요.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산에서 죽었을 거야.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령관이 잠시 말없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아버지. 윤재혁 중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 나는 20년 동안 그분께 빚을 졌어. 사령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진실을 밝혔어야 했어. 힘이 없다는 핑계로, 겁이 났다는 핑계로 침묵했지.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소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령관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자네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그리고 자네에게도.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희는 사령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함께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밝히겠네. 오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대위님, 사실 국방부에서는 당신 부모님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오민석을 바라봤어요. 사령관님이 보낸 자료에 20년 전 헬기 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량 부품을 쓰고도 정비 완료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것. 재벌 강일권이 돈을 아끼려고 사람 목숨을 희생시킨 것.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헬기가 서울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설악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 20년간 진실이 묻혀있던 그곳. 아버지, 어머니. 소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헬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커다란 건물들이 보였어요.
국군 수도병원에 착륙하겠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병원 옥상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사령관님,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령관을 들것에 눕혔어요.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윤대위,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게. 걱정 마십시오. 소희가 가슴에 품은 서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사령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소희와 오민석만 남았어요. 윤대위, 잠시 쉬십시오. 내일 국방부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민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네. 장관님께서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희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검진을 마친 소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산을 헤맸으니 당연했죠. 윤대위. 누군가 불렀습니다. 오민석이었어요. 사령관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희는 일어났습니다. 오민석을 따라 사령관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령관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윤대위 앉게. 사령관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소희가 앉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지네. 사령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때로는 이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왔구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소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소희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냈어요. 법무법인 대한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잠시 사령관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소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을 바라봤어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사령관님, 그리고 윤소희 대위님. 저는 강일권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일권.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의 변호사였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김정호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합의서가 있습니다. 의료비 위로금, 그리고 유족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2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희는 그 봉투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신 내일 예정된 국방부 조사에서 증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십시오. 윤대위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김정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2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부모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당장 나가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정호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김정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잘했네.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살 수는 없지. 소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소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나 원장 선생님이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희가 자랐던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어떡해. 소희야, 괜찮은 거니? 뉴스에서 봤어. 사령관님을 구했다면서.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고아원에 왔었어. 소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어릴 때 어땠는지, 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잘못한 거니?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은 소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일권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하려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병원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실종됐던 이태경 사령관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사령관께서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실종도 건강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얼굴을 봤어요. 박진수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언론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소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들은 끝까지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희는 다시 사령관 병실을 찾아갔어요. 사령관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령관님. 소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못 자겠나? 네. 생각이 많아서요. 소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오늘 변호사가 온 일. 그리고 원장 선생님 전화. 힘들었겠구만. 괜찮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소희가 고백했습니다. 내일 조사받고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봐.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령관이 한참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아버지 말이야. 나는 그분을 존경했네. 사령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대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훈련 중에 헬기가 고장났지.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조사해보니 정비 기록이 조작돼 있었네. 소희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 문제 삼으면 부대 전체가 곤란해진다고.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반대하셨지. 사령관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윤재혁 중령은 말씀하셨어. 지금 넘어가면 다음에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조사했고 책임자를 처벌했지.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자네 아버지가 말씀하셨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사령관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닮았어. 지금 두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려는 거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소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희에게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세. 소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소희는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날이 왔습니다. 소희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어. 소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갔어요. 사령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세.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오민석이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국방부로 가겠습니다. 오민석이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국방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령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소의 대위,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사령관을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사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오민석이 안내했습니다. 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조사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소희와 사령관이 앉았어요. 지금부터 이태경 사령관 실종 사건 및 관련 비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이태경 사령관님, 실종되기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전부터 군납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불량 부품이 군에 납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심각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강일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 계약서, 정비기록. 그걸 국방부에 보고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주먹을 쥐었어요. 제 부하 박진수 대령이 차를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산길에서 차를 세우더니 뒤에서 절 쳤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절벽 아래였어요. 조사관들이 놀란 표였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직접 그랬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사관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윤소의 대위, 어떻게 사령관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부모님 추모비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계곡에서 상처 흔적을 받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소희가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령관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헬기 사고도 강일권과 관련이 있다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타셨던 헬기였습니다. 불량 부품 때문에 추락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가슴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어요. 헬기 정비 보고서였습니다. 정비 불량, 부품 교체 필요. 조사관이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승인란을 봤어요. 강일권. 조사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조사관들도 서류를 돌려봤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즉시 박진수 대령과 강일권 회장을 소환하겠습니다. 조사는 5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을 때는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소희와 사령관은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오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민석이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 이제 저들의 차례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왔어요. 소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젊은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뭐라고? 오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타려던 걸 공항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호송 중입니다. 소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수. 사령관을 배신한 그 사람이 드디어 잡힌 것입니다. 1시간 후 박진수가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령관과 마주쳤습니다. 박진수가 멈춰 섰습니다. 사령관을 올려다봤어요. 사령관님.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사령관은 차갑게 박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를 아들처럼 키웠네. 자네 딸 결혼식 줄에도 내가 섰지. 그런데 날 죽이려 했어? 박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 때문인가? 출세 때문인가? 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자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나? 사령관이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이 대위 부모님도 자네들이 묵인한 불량 부품 때문에 돌아가셨어. 박진수가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차갑게 박진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진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갔어요. 이튿날 아침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가 질비했습니다. 소희와 사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희는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된 군납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캄캄해졌어요. 뭐야? 정전이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희는 긴장했어요. 누군가의 방해 공작인 게 분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예비 전력이 곧 들어올 겁니다. 1분쯤 지나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예비 발전기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런 방해에도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태경 사령관께서 직접 증언하시겠습니다. 사령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사령관을 비췄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전 설악산 헬기 추락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불량 부품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고 겁이 났습니다. 그 침묵으로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특전사 윤재혁 중령과 그의 부인도 계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카메라가 소희를 비쳤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정비 기록을 조작한 사람은 재벌 강일권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묵인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박진수 대령은 어제 체포됐습니다. 강일권 회장도 곧 조사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소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소희야, 방송 봤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맞죠?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진실을.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소희는 병원 휴게실에서 아침 뉴스를 켰어요. 모든 방송사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졌던 군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강일권 회장이 불량 부품으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소희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고아원 친구들, 군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대위님,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꼭 갚으시길.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분노하고 있었어요. 오민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대위,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일권 회장이 도망가려 합니다. 지금 자택에 검찰이 출동했습니다. 소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어요. 강일권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큰 저택 앞에는 이미 검찰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언론 취재진도 몰려와 있었어요. 저기 나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택 문이 열리고 강일권이 나왔어요.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일권 회장님,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강일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강일권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일권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 지금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 강일권이 검찰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한 노인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노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을 말렸어요. 우리 아들은 군에서 헬기 정비병이었어요. 불량 부품인 걸 알고 보고했는데 오히려 전출당했어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헬기가 추락했어요. 우리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취재진도 카메라를 내렸어요. 노인이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대답해요. 강일권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일권의 탐욕 때문에 희생됐을까요? 검찰청으로 돌아온 소희는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강일권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나왔어요. 완전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서명된 서류.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령관 병실에 들어가니 사령관이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봤나? 강일권이 체포됐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소희가 의자에 앉았어요. 네, 봤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공허한가?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를 꿈꿨을 때는 그 사람을 직접 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갑찬 모습을 보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령관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복수로는 잃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지. 하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런가요? 그럼. 자네는 법으로 처벌받게 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령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전해질 거야. 더 이상 불량 부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닌가. 소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소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소희가 받았습니다. 윤소희 대위냐?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명심해라. 법정에서 증언 잘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시더구나.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당신이. 소희가 소리치려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소희야, 무슨 일이야?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 없으시죠? 그럼. 나 멀쩡한데? 왜 그래?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소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령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협박 전화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지 말라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해칠 거라고.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은 없네. 이건 범죄야.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민석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민석이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원장 선생님 댁에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민석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조금 안심했어요. 윤대위. 사령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려운가? 소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당연해. 하지만 말이야.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다르네. 복수는 과거를 되돌리려는 거고, 정의는 미래를 지키는 거야. 자네는 지금 미래를 지키고 있는 거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 그게 아버지가 믿었던 것이고, 소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검찰 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희는 가슴에 품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사진을 꼭 껴안았어요. 끝까지 갈게요. 정의가 이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오늘은 강일권의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윤대위 준비됐습니까? 오민석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소희는 증인석 옆 의자에 앉았어요. 사령관도 와 계셨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사령관이 소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정 경위가 말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앉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일권이 들어왔어요. 수갑은 풀렸지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강일권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자택에서 끌려가던 그 모습과는 달랐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피고인 강일권, 군납비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군의 불량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헬기 부품, 전투기 부품. 정상 제품보다 30% 저렴한 불량품을 정상가에 납품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설악산에서 헬기가 추락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군인 5명, 민간인 3명이었습니다.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비 기록을 조작하고 내부 고발자를 협박했으며 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20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3조 원이 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어요. 오늘 증인으로 고인 윤재혁 중령의 딸 윤소의 대위가 나왔습니다.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어요. 선서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선서문을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오른손을 들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소희입니다. 국군 특전사 대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부친이 20년 전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전사 중령이셨고 어머니는 군무원이셨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설악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조작전에 투입되셨어요. 헬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출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아빠가 소혜 좋아하는 거 사올게라고.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안 오셨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기가 추락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방청석에서도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잠시 시간을 줬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장례식 날, 관 속 아버지는 너무 많이 다쳐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소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20년 동안 저는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지만 소희는 강일권을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겁니다. 강일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량 부품인 걸 알면서도 돈을 아끼려고 사람 목숨을 희생시킨 겁니다. 제 부모님뿐 아니라 8분의 소중한 생명을. 소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 없이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구들은 부모님 만나러 갔지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업식 날,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 찍었지만 저는 혼자 찍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언젠가 결혼하면 아버지 손잡고 식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직접 벌하고 싶었습니다. 소희는 강일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법을 믿으셨습니다. 정의를 믿으셨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섰습니다. 법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소희는 증언을 마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사령관이 소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박진수도 증인으로 나와 강일권에게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구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20년간 국가를 기만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이도 많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강일권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강일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강일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일권이 소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는 차갑게 강일권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고 공판은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법정은 첫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령관도 옆에 계셨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피고인 강일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잘했다. 정의가 이겼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소혜 대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가 소희를 비쳤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옵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이 제대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복수하신 기분이십니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법으로 처벌받게 한 것. 그게 제 아버지가 믿으신 길입니다. 소희는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과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자 박수를 쳤어요. 대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설악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겨울 동안 얼어있던 계곡에도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군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바뀌어 있었어요. 별 하나. 소령이 됐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연소 진급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령관의 퇴임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국방부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 옛 동료들, 그리고 사령관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단상에 사령관이 올랐습니다. 민간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더 이상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군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한 젊은 장교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목숨만이 아니라 제 양심도 구해줬습니다. 사령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윤소의 소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령관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정의를 위해 헌신한 당신에게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사령관이 직접 소희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소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령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사령관님께서 진실을 지켜오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했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퇴임식이 끝나고 사령관이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새 보직 축하하네. 사령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국방부 청렴 감시팀 책임자였어요. 군 내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하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사령관이 소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소희는 휴가를 받았어요. 1년 만에 받는 휴가였습니다. 소희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사령관을 구했던 그곳, 그리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 봄날의 설악산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산새들이 노래했습니다. 1년 전 그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희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부모님 추모비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은 그대로였지만 주변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봄꽃들이 추모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져온 꽃을 추모비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왔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일권.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5년. 아마 거기서 늙어갈 거예요.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진수도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사령관님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소희는 추모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군의 불량 부품을 납품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일을요.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훈장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소령됐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소희는 그 바람에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분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두 분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정의롭게 용기 있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돌아보니 사령관이 서 계셨습니다. 민간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사령관님. 소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사령관이 미소 지었어요. 은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네. 사령관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깊이 고개 숙였어요. 윤재혁 중령님. 20년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목숨만이 아니라 잃었던 용기도 되찾게 해줬습니다. 사령관이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소희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민석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민석도 꽃을 들고 있었어요. 추모비 앞에 놓고 격려했습니다. 윤재혁 중령님, 윤미선님. 덕분에 정의가 이겼습니다. 세 사람이 추모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윤 중령님.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민석도 격려하고 따라갔어요. 소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소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소희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길을 올라올 때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밝았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령관, 오민석. 그리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이겼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소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